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직원을 또는 구성원을 리드해 오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리더십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타고난 천국이 다르고 또 부딪히는 문제도 다르고 여건이 다른 경험을 해오기 때문에 서로 약간은 어느 정도는 독특한 자기 나름의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 세계를 통해서 모두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경험해오고 읽고 보고 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름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체계의 구성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꽤 오랜 세월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식 정규 대학의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가 최초의 대학입니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동원한 인원에 대해서는 책마다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광대한 상륙작전을 하는데 동원된 인원 숫자가 계산하는 데 따라서 1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7천만, 6천만이 동원됐다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대단한 작전이었는데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군대가 전 사상자를 100만 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장교들이 리더십을 좀 더 잘 발휘했더라면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지 않고 30만이나 50만을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을 해야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시를 해서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에 지휘 심리학 작곡하는 학과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무렵 그러니까 5.16이 나기 직전에 그 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육사의 이하림 장군이 교장으로 계셨는데 이거 사관생도들이 서울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 흔들리는 이 훈련이 교육이 안 되니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사관학교의 졸업생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더 충원을 했습니다. 제가 충원된 곳이 바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학과를 창설하도록 지시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 가지 연세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시절을 간단히 말해도 다 이해하겠습니다만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한국과 한국군을 도와서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중소가 북한을 돕고 미국이
유해군을 다시 동원해서 한국을 돕는다는 이런 형태를 떠나 북한과 남한이 단독으로 붙어서도 물리치고 압록강 그만까지 밀고 나가는 군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미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다 무슨 이거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조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네들이 그런 학과를 창설하면서 바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번역하고 학과를 우리가 창설을 해야 되는데 창설의 이자는 미국 웨스트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과에 전입되게 명령이 나서 이 과목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책임에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 구해서 계속 읽어오고 자료를 분리하고 나름으로 체계를 만들어가던 중 1977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삼성의 이 회장께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년 초 사장단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육군의 장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입하고 있는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한 60분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청을 받고 장관이 직접 내한테, 나는 그때 6대 총장이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아마도 내가 거기 좀 나가야 되겠다 통보를 해와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사관학교 교수 시절이나 또는 일반 대학에 가서 교수 시절을 할 때도 1년 내내 했습니다. 연속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봄에 시작해서 가을 학기가 끝나기까지 1년 동안을 하던 교육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년치 강의량을 10시간 분으로, 5시간 분으로, 3시간 분으로, 6시간 분으로, 30분으로, 300분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날 나가서 강의를 마칩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이런 짧은 시간에 이 강의를 하는 방식을 만든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 것의 뼈대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뼈대이니까 대개 이게 이 과목이 어떻게 돼서 어떤 연유를 가지고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개 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고, 이게 아니고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런 거. 리더십은 매니지먼트, 관리 능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알파는 내가 고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모임 하면은 통상적인 그 조직 관리가 아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번개같이 머릿속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바로 결단을 내려서 위기를 행운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지 같은 것이 붙으면 완전한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 게 오늘날의 리더십에 대한 통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지금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내놓은 체계니까 이 체계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계신 리더십에 대한 체계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어떤 사실이 나올 때는 참고로 하고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얼마든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60분간 시간을 주셨습니다만 질문 시간 30분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많은 분량을 이 슬라이드를 다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준이 저보다도 지금 높은 경험의 수준을 가져서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히 넘어가고 끝까지 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매일경제가 창간 38주년을 기해서 특별 고찰한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CEO 306명이 6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한국엔 리더십이 없다 그 하는 게 전체 예산자의 90%가 한국에 리더십이라는 도대체 없는 나라다. 뭐 대통령부터 하여튼 말단까지 이렇게 한국 대표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변화의 대상으로서는 국회가 48%, 대통령이 37%, 언론이 7%로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국내 문제와 퍼센트만 다르지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낮다. 한국 대표들도 여기 19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더의 역할과 자질을 리더십이라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미국이 규정하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관리 능력이다. 매니지먼트 에빌리티다. 그러니까 조직을 이 관리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광범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조직관리, 무슨 하여튼 이런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십의 거의 한 80% 정도는 매니지먼트가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 기반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이거는 그 이상의 리더십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리더십이 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것은 뭐냐? 공포심을 자극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주어서 끌어나가는 방법인데, 즉 사형을 한다든가 형무소에 간다든가 추방 감금 같은 공포심. 또 하나는 인간의 이익심을 자극해서 끌어나가는 방법, 즉 편견을 써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론의 하나가 뭐냐면, 준수정국 시대에 오나라 왕 한여라는 사람이 손자를 강사로 초청해서 리더십을 좀 가르쳤다 하니까 손자가 왕 함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범을 보이는 동안은 왕의 권한을 내한테 위임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칼을 달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나를 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아, 좋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함녀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함녀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 좋아하는 그 궁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을 뽑아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중대장 비슷한 위치에 세우고 나머지 궁녀들을 100명씩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 군함, 그 당시 군함들은 북치고 장구치는 건데, 그런 것들 준비시키고 왕의 보금을 들고 이 함녀라는 사람이 제식표련, 우양우 좌양자 같은 제식표련의 기본을 시범을 보인 다음에, 내가 우양우 하면 우양우 하라고, 우양우 하니까 궁녀들이 우양우 한다고 논산골도 신명처럼 쫙 돌아설 리가 없습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단상에서 내려가서 앞에 서 있는 중대장 역할을 하는 두 궁녀를 목을 쳤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말리고 다시 갈 틈이 없어요. 목이 때리를 부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더 낮고 작은 소리로 우양우 하니까 논산골도 신명처럼 우양우하고 자양자하고 틀리면 목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서 왕이시여, 잘 보셨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지휘통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해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 몇 개국을 빼놓고는 쓰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6.25 중국군에 입대를 했는데 상당수, 내 동기생의 상당수는 전장에서 전쟁을 하다가 시험을 쳐서 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린 얘기가 뭐냐 하면 직결처분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결처분권을 줬느냐? 군대장급 이상한테는 직결처분권을 줬습니다. 도망갈 기미가 있다 하면 죽여도 더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살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대단히 비참한 얘기지만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 손자가 시범을 보였던 이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 같은 데는 아주 손자보다 더 하죠. 지금 이 지금 자기 자기 가족을 총살을 하는데, 그냥 총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전원 나와서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보고 있어야지, 눈을 감으면 너도 같이 그렇게 죽인다. 그리고는 고사포로 죽이고 거기에 석유를 뿌려서 그 자리에서 소각하고 말고, 누구든지 내가 볼 때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다 이렇게 죽이겠다 는 걸 가지고 저 사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 후미진 데서는 이 방식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통용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본 명제는 인간을 목적으로 다뤄야지 인간을 수단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옛날의 왕들은 10만, 30만을 내서 뭘 전쟁을 하다가 다 죽어도 그건 하나의 도구만, 재료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간을 취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로소 인간은 목적으로 다루어야지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상을 처음 강력하게 고취한 이래 오늘날은 점점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하면 개인의 목적을 전체의 목적과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다. 그러면 개인은 자기 의지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능률도 더 날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을 받아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당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면서 조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중국, 일본 CEO 306명의 설문조사에 나온 걸 보면은 지도자 리더십은 어떠냐?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매우 낮다. 이 한국 대표도 19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작다고 해서 지도자의 지도 능력이 더 큰 나라보다 낮은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덴마크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 나라는 작지만 그 나라를 우습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작아도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에 장애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슨 앤드 존슨사의 짐 벌크 같은 회장은 자기 시간의 40%를 자기 기업에, 자기 회사의 목적, 우리 회사는 뭘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설득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알려야 자기가 관리하는 구성원이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기자회견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리드하기 싫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자기 목적이 부하들의 목적이 되고 부하들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돼서 조직의 힘이 커지는 것이다. 선생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일어섰다가 앉았는데 왜 섰을까요? 내가 섰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서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피하고 뭘 하는 것은 리더로서 리더가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서 자꾸 자기 생각하는 걸 말하면 그 기자들이 신문에도 내고 텔레비도 나오고 자기 뜻이 얼마나 잘 전해집니까? 자기 뜻을 알아야 자기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이 옳다. 이렇게 돼야 이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자기 설명을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즈벨트
델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를 했습니까? 유럽에도 중립을 유지한다고 전쟁에 참여 안 한다는 걸 국치로 해오던 나라에서 유럽에서 전쟁하는 뿐만 아니라 진주만 공격을 받고는 태평양에서 전쟁하니까 전 세계가 전쟁만 하게. 세계 전쟁을 받더만 다 국민이 이걸 알고 따라줘야 이 목적을 달성한다.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이어챗이라고 해서 마치 인디안 추장이 손주들을 핫도그를 가에 모아놓고 내가 옛날 이웃에 있는 인디안 부족 침몰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생존할 수 있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듯이 오손도손 아주 쉬운 말로 누구나 알 수, 아이들이 들어도 알 수 있는 용어로 대화함으로써 전폭적인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미국이 여러분 잘 기억하게 하실 게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배급 제도를 시켰습니다. 전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 체제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국민을 설득했어요. 자, 유럽에도 나가요. 태평양에도 나가요. 이 전 세계를 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 세계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무기 생산이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이 그 당시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세계 전체 GNP의 최소 51%, 최대 80%가 미국의 생산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소련에, 당시 소련에 원조엔 금액이 얼마입니까? 133억 달러입니다. 그 속에는 별게 있습니다. 치즈, 바타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관차, 무슨 탱크, 함정, 지원 안 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미국 전체 동원 능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루즈벨트의 알려주는 노력, 뭔가를 계속 알려주는 노력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조직관리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선진적인 조직관리 방식도 있지만 아주 200년, 300년, 500년 전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도 있고 지구 전체가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드리는 것이 온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상당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서라도 자기가 미치는 영향 범위 내에서라도 적용해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 잠깐 더 마시겠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간단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세계 일지의 0.02% 정도
GDP는 세계의 그 당시 1.4% 정도, 오늘날은 약 2% 내외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가서 G7이나 G6, G5 같은 나라로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사회 각계각층의 유능한 리더가 제대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힘의 원천은 인간이 조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조직의 문제를 나오면 꼭 이 예를 들었는데, 사자 한 마리와 늑대 10마리가 싸우면 사자 한 마리가 늑대 10마리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에게 만약 유능한 리더가 있다면 동시에 어디를 공격할까를 정해서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몇 마리는 죽겠지만 다리에도 매달리고 눈알도 떼고 한꺼번에 덤벼들면 사자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조직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10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냥 못해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계를 시켜서 집단으로 만들면 집단력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게 생깁니다. 그룹 다이나믹스가 생기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엉성하게 만들어도 최소 6, 7배의 능력을 냅니다. 합친 것 100의 6, 700의 힘을 냅니다. 이걸 잘 훈련시켜서 잘 단결시켜서 완전히 일체감을 갖는 좋은 정예 조직을 만들면 14, 5배, 심한 경우는 19배의 능력까지 발휘하는 게 그룹 다이나믹스입니다. 지금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충하고 이런 방식을 안 씁니다. 왜? 6.25 전쟁 때 준비 안 돼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군대를 한국에 투입하니까 미 24사단 같은 경우는 병력이 온 다음에 총이 없다. 또 총 싣고 온 다음에 탄약이 없다. 탄약 싣고 온 다음에 뭐가 없다 해서 이게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한 채로 올라와서 오산 근방에서 인민군한테 당한 겁니다. 미 21사단은 대구까지 우퇴하는 동안에 사단 전체 병력 16,700명 가운데 반 이상이 잡히거나 죽거나 사상자를 내고 살아남은 사람이 6,000명 정도예요.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이런 중대 대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참전하는 16개국은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른데 이걸 끌어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지연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개 사단이 병력을 지연전을 쓰면서 병력을 8,000명이라는 병력을 이루면서 낙동강전까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연대는 3,000여 명이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대구에 왔을 때는 대구 국방에서 전투를 할 때는 24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는 해체가 되었어요. 24명이라는 이렇게 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희생된 젊은 병사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에요. 왜? 미국에서 그냥 전쟁 후에 군대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 좋다, 월급도 많고 좋다, 해서 젊은 기분에 그 많은 젊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일본에 와보니까 그 일본에서 왔는 미국 군대 병사들의 봉급이 그 당시 일본의 장관급 봉급보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빈약했고 미국 군대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가 갑자기 전쟁이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총이고 뭐이고 제대로 된 게 없이 그냥 몸만 가서 그 다음에 총이 다시 오고 실탄 다시 오고 그거 이리저리 끼워 마시다가 북한군한테 참패를 당하고 대구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가면서 끌어모았어요. 지금 워커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때 한국은 공산화되는 겁니다. 왜? 워커 장군은 미국 군대에서 가장 전쟁에 있어서 천군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패팅이라고 조지아 패팅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사령을 할 때 그 군사령관 밑에서 군단장을 아주 오른팔로 전차군단장을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팔군사령관으로 명령이 나기도 전에 상태가 급하니까 날이라는 걸 예고받자 바로 병병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형정찰하면서 낙동강을 마지막에 방어 보루해야 된다 하는 발상을 해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국방장관도 있고 총参谋장도 있고 다 있어도 방어선이 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병력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던 당시 총参谋장을 하던 분을 잠깐 보면서 너 어떻게 나라를 맡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이 뭔지 알아요.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까지 말하니까 내가 벌써 알아본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좋다. 그리고 바로 교체가 되어 있지만 그건 딱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 능력은 오늘날 웬만한 대학은 전부 야간 경영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 훌륭한 조직 관리자를 자기 아들이나 손주나 누구를 만들고 싶으면 야간에 직장을 가졌더라도 야간에 경영 대학원 같은 데를 다니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라는 건 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습 가능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리더십은 학습 가능합니다. 학습 가능하고 공부해서 열심히 하면 경험까지 겸해서 쌓으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순간적으로 뭘 바짝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뛰어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다. 뛰어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다. 뭔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습득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휘통솔의 첫째는 임무완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 기업인에게 뭡니까? 예를 들면 사세를 확장하고 많은 이익금을 올리고 하는 것이 임무라면 그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주역이 구성원들의 사비를 올리고 구성원들을 복지를 도모하면서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부하 관리를 잘 하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제시, 의사결정, 의사소통, 교육훈련, 관리, 시너지 효과, 솔선수범, 책임, 확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던 얘기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리더는
리더가 부자고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더 가난할 리가 없습니다. 부하가 더 부자라 하더라도 부하와 리더가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면 리더가 밥값을 내야 되죠. 그래야 존중을 받습니다. 그 돈이 아깝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내가 부하를 사랑한다. 부하에게 뭐를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고 실제로 베풀어야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관습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시순찰인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살해관제를 맡았을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바쁜데 그래도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은 전 전선의 지도를 놓고 제일 험악한 지역으로 참모들을 데리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이라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을 그 근방에 있는 병사들을 30명이든 40명 모아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2사람이 찍기도 하고 3사람이 찍기도 하고. 그러면 따라간 참모들은 그날 사진 찍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사진을 별도로 다 준비를 해서 그 당사자를 보고 너가 지금 아이젠하워 원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 우리 내 애인이요, 뭐 내 친구요, 누구요 나오면 그 주소를 확인해서 다 그 사진을 보내줘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을 전장에 보내놓고 사상자가 신문에 계속 발표가 되는데 마음 졸이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 5개를 단 최고 사령관이 자기 아들 이등병 상병과 어깨동무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사진첩에 넣어서 보내오니 그 사진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모두 받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투표해달라, 자기한테 표달라고 그거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히 일어나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는데 I like Ike. like에서 L자만 빼면 Ike가 되잖아요. I like Ike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I like Ike, I like Ike 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전 미국이 I like Ike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아이들도 I like Ike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88%인가 얼마인가의 일반 투표 최고 투표를 얻어서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나중에 이런 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예상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그 미소는 타임에 나오는 걸 보면 100% 스마일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기합을 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이젠하워 얼굴을 보면 항상 웃는 역시 항상 웃으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시순찰을 방금 내가 아이젠하워 얘기를 들었지만 절대로 필요합니다. 겨울 같은 때 회장이면 회장, 사장이면 사장이 물론 연세도 있지만은 자기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있으면서 바깥 꽁꽁으로 바깥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조직을 가진 사람이 오늘 춥나? 뭐 이러고 방 있는 거 하고 두툼하게 오바를 입더라도 나와서 현장에 다니면서 병사들 등이라도 쳐주고 하는 거하고는
그 리더십이 천양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실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성공적 리더에는 무슨 정령이 있는가? 키가 커야 된다든가 무슨 예를 신체, 외모, 성격, 가문 같은 거. 또는 집안이 좋아야 되고 집안이 뭐 해야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성은 교육, IQ, 건강, 기질, 인격, 운, 사생활 이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장문론은 여러분께서는 아마 처음 듣는 소리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오늘날의 계급으로 치면 대위 계급으로 한 5년간 군 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니까 장군에 대해서 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연대 계급으로는 대위로 약 1년간 군 복무를 부하들의 식량과 전쟁에 필요한 기타 모든 물자의 획득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장군은 계획을 장악할 구상력과 그 계획을 수행할 실제적인 재능과 정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군은 끈기가 있고 빈틈없는 관찰력이 예민하여야 하며 야경꾼이면서 또한 도둑놈이라야 하며 아낌없이 주는 자인 동시에 아주 인색해야 하며 성미가 급하면서도 또한 보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장군은 정부적이든 혹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든 위에 말한 특성과 기타 특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군은 물론 전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건축 재료를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놓은 것이 건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무실산 폭도를 군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장관을 뽑을 때 시험을 쳤습니다. 그것도 무슨 희한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게 섹스피어의 여러 작품들, 하므레트라든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든가 하는 이런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어느 한 책은 딱 택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읽고 그 책에 무슨 정치, 경제, 법 같은 이런 구체적인 경륜을 빼고 인간의 깊은 심리, 인간의 심성,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끌리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하는 그것을 인간의 기미를 나타내는 것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서 장관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참 빅토리아 여왕다운 아주 특이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되게 그냥 면접이라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얼굴 보고 이러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바탕을 알고자 하는 건데, 즉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자기 기업을 배반할 사람인지 충성을 할 사람인지 말하자면 그 인간성의 깊이를 알아보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면접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골은 말하기를 집사의 눈에는 명도 범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드골의 집에 집사라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고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드골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모욕하고 화장실에 가고 밥 먹고 입 닦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뭐 있다가 저녁에 좀 자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가면 박수를 치고 모두 만세를 부르고 난리니 그건 참 이상입니다. 왜?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저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하는가? 집사는 그 겉으로 하는 행동만 보고는 드골과 같은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골이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인간 인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장이에요. 1천억을 들여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 회장, 그 기업의 회장의 머리는 여간히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을 잘못 내리면 4천억이든 5천억이든 하는 자본금이 떠버립니다. 잘하면 그만한 돈을 번다고 할 때 그 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액수를 가지고 운용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 망가지는가 하면 위장입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려우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주 뛰어난 기업인 가운데서 위장이 보장이 나서 별세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군에서도 아주 이름난 전투를 지휘한 한 사단장이 참 학자와 같이 단아한 모습을까지 일본 중앙대학 학생으로 있다가 징병이 될 대상이 되니까 자원에서 입대했다가 해방이 돼서 나와서 한국에서 장군까지 된 사람인데 백만고지 전투를 하는데 뭐 쌍앙형으로 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일개 대대를 집어넣으면 한 5분 지나면 대대가 없어져요. 저는 전사예요. 그렇게 대대를 몇 개 대대를 집어넣는가 하면 16개 대대를 집어넣어요. 그게 백만고지 전투예요. 이분이 그걸 보다가 고민이 됐나 보니 말이야 너무 고민을 해서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냥 빵칸에 뻗어버렸어요. 부가 나고 뭐 비서실장이 들어서 다리를 잡고 막 끄는 걸 막고 막 마사지를 해서 정신이 돌아왔지만 자기 부하가 700명, 800명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5분만 내면 다 없어져 버리고 5분만 되면 없어져 버리고 16번, 17번씩 그런 대대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위지경 얘기가 마침내 위암 46세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높은 자리 위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인 헨리 워드워스 롱펠로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다 뭘 하는데 민주화다 뭐다 해가지고 이력서에 무슨 뭐 나온 대학도 쓰지 못하게 하고 블라인드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력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력을 보면 그 이력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력을 못 보여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하는 민주라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경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경력은 있는 경력을 가능하면 많이 발췌해서 많이 참고로 해서 사람을 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비정상인 쪽에 너무 기울어져서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드라카 교수는 리더십은 법적이다. 리더십에는 achievement. 업적이 리더십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다. 4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또는 10년이든 어떤 기업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이 업적이지. 예. 그 외에 다른 척도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조직 개정에 따른 지휘 스타일은 현장 감독관은 주로 발언을 많이 씁니다. 군대로 치면 위관들이겠죠. 건강하고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왜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작으니까 정을까지 서로 정이 붙어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서 말을 치자면 말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장 감독관입니다. 중앙관리장은 영광급인데 이것은 두뇌를 많이 쓰는 자리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걸고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말로처럼 말을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 경영형은 어떤 사람의 심리를 찌르는, 의표를 찌르는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중요하고 조직 관리하는 것이 가슴으로 합니다. 즉 하나의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 경영층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마차를 타고 마부가 앞에서 채찍질하러 가면 뒤에서 앉아서 생각하고 바깥으로 내다보면 가는 게 최고 경영층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와도 보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는 나토 사령관을 했기도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 총장도 아주 훌륭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도 사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조직 관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규모의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사회적 거리입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너무 친밀하게 야자하고 뭐 같이 그냥 놀러 다니고 뭐 하면서 하면 아랫사람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싸늘하게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빼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거리를 어느 정도는 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에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도 화장실이라든가
식사를 하는 식당이라든가 하는 것은 구분을 합니다. 장군, 영관, 위관, 하사관, 병. 왜?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줄일수록 리더는 리드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하고 뭐 서로 등도 빌려주고 하니까 참 사이가 좋다. 그게 아닙니다. 이 부하 입장에서는 목욕탕에서 그 자기 상관하고 등을 밀어주고 하면서 봤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뭘 제대로 차려입고 뭘 얼굴을 엄숙하게 해서 뭘 말해도 그 광경이 자꾸 떠오르고 웃음이 나온다. 내가 진해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일본 영상가가 그때 진해에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같이 골프를 쳐도 모욕을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고 깎으립니다. 왜? 신부라고 해서 뭘 이렇게 뭐 집조도 할 텐데 신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빨가벗고 모욕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서서 집전한다고 이러는데 그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생각하면 그 빨가벗은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 종교적인 그런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구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럴 때 물론 군이나 이런 특수기관이기도 하지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시자 같은 경우가 왜 암살되느냐. 시자가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지랄병이 있습니다. 지랄병이라는 건 나도 왜 그 원어로는 뭐라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혀를 내밀고 뭐 하는 건데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된다. 혀를 어떻게 물고 뭐 해서 죽게 돼서 시자 곁에는 이런 막대기를 하고 할 때 입에 물리는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시작하면 그거 거품을 쏟고 뭘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시자의 신복이 된 브루터스나 그 사람들이 그 강령을 보고 야 그거 보통 사람보다 더 시원찮잖아. 거품을 쏟으면서 뭐 혓바닥을 내밀고 뭐 놔두면 죽어버리고 사람이 하나 붙어서 누상 입에 대줘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평생 황대로서 신가같이 받들어라. 이 말이 안 되지. 이래. 그게 브루토스가 배반해서 시자를 결국 암살하는 데 참석하게 되는 큰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발광하듯이 뭘 하는 그때 그게 도진돼요. 여러분 버털루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나폴레옹이 그루시라고 하는 자기 부하가 현장에 도달했으면 이기는 전투인데 아니 멍상구리 같은 사람이 대금을 원수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호송이 나는 쪽으로는 그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오라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 하고 안 가고 버티다가 프로시아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기고 있는 나폴레옹은 측박을 때려서 결국 버털로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다음에 가정관리의 중요성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유교의 공자님 가르침 가운데 서신제가 치국평천하 같은 얘기가 치국평천하는 빼버리고 서신제가만이라도 유교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갖춘다면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신제가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큰 책임을 맡으면
국가가 또는 대조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느끼고 있으리라 있습니다. 한신은 왜 유방을 택하게 한국 사람인가? 한신은 유방을 보니까 잔정이 많아요. 뭐 조그마한 일에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에 뭐 정성을 똑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기에는 뭔가 모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인지덕이라고 여자들이 감수성 강한 그 어떤 정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어려운 전국시대에 큰 일을 할 감이 아닌가. 떠나서 반대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자와 조직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게 나폴레옹과 같은 이런 우수한 천재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해나갈 때는 유럽 전체를 하나의 불란서의 영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세력이 뻗어나가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의 건강이 나빠지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40대 중반에서부터는 몸에 상당한 부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는 곳마다에서 여러 가지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젊은 나이 50대 초반에 끝을 맺고 베테랑을 떠나지만 그가 포로가 돼서 영국군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쪽 한 섬으로 가서 유배가 되자 불란서는 닦은 땅을 다 도려내는 오히려 원래 불란서 영이던 지역마저 뜯겨나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독재 체제의 최대 약점은 독재자가 상당한 머리가 있어서 뭔가 한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쇠퇴하면 그가 이룩게 했던 모든 것이 다 함께 쇠퇴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어떤 사태로 끝을 맺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지는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 그 대학원의 한 교수 한 분이 유엔의 그 비촉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유엔의 직원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북한을 한 4년 동안 다니면서 예방의학, 기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무슨 병이 가장 많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유엔이 요구하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북한을 다 다니면서 유엔에 낸 보고서가 서울대학 도서실에 그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읽어보니까 북한에는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걸리지 않는 요도병 환자가 젊은 층에, 그때 젊었으니까 지금 한 40대나 50대 되겠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요도병에 걸리면은 키가 150cm 이상 크지 않고 IQ가 100 이상 되지 않고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one skilled labor, 뭐 한 가지 빼기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이거 외에는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 논문에 보면 한
1000만 명. 그럼 그 1000몇 명이 지금 한 나이가 40대, 50대 됐을 테니까 저 나라는 지금 통치할 수 있는 중간 대충 완전히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쪽은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소멸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강의 중에 미국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50년대 미국을 처음 간 이래로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관한 책을 비교적 많이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국을 오늘날처럼 만든 근본은 그 당시 유럽은 계급사회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그 다음에 그 종교 관계, 기독교 관계, 사제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교사, 무슨 변호사, 무슨 의사, 이런 사람들은 일은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참여의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랑스의 형편이라는 것은 상층 2, 3%의 왕족이나 100만 평 이상의 땅을 가진 귀족만 권력 행사까지 나머지는 봉급만 내고 그리고 그 2, 3%는 병역 의무도 없습니다. 그 2, 3%는 월급만 봉급만 세금만 계속 내고 이게 폭발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조금 뜻이 있는 용감한 젊은 사람들은 유럽 여기서 이 계급 사회에서 살다가는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해주고 수작하다가 세상을 떠나실 때 있으니 야 신천지에 가면은 그냥 땅을 준다더라. 얼마를 준다? 최소한 우리 편수로 내가 계산해보니까 100만 평 내지 200만 평을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7년 내지 10년 최소 7년간 거기서 경작해서 이 야지가 경작지로 변화되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 개인에게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7년 아니라 10년을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내가 1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땅이 있어야 귀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천지에 가면은 내가 귀족이 되는 거다. 왕족이 되는 거다. 쉽게 아니면 사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기를 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영국이나 프랑스의 항구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당신이 내 여러 가지를 알 것이다. 나를 써주는 사람을 좀 찾아주면 그 사람한테서 내 삭스를 좀 내달라고 해. 그럼 내가 가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일해준 다음에 자유몸이 돼서 나는 미국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여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힘이 좋지 않으면 태세양 중간에서 다 죽습니다. 300번 250번 이런 내가 그 험한 덕이 북쪽 호수는 태서양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할 때 힘이 좋은 사람들이 출발했고 이 사람 중에 혹 그래도 죽으면 바다에 떠지면 끝입니다.
그걸 알고 거기 그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넘으면 이게 대서양을 건너는 게 뭐냐면 신체 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서양을 살아 넘었다 하면 저는 그 당시 300톤, 350톤짜리 돛담배를 타고 넘으면 그 사람은 아주 A급 건강을 가지고 그럼 그 삭슬 내준 사람 밑에서 약속한 횟수만큼 봉사해주고 떠나갈 일이다 떠난다 하면은 그 사람을 떴던 사람이 300불이든 500불이든 현금도 좀 주고 총 한 자루 말 한 길 줘서 떠나면 이 사람은 하고 내가 유럽에서 남의 밑에서 일했는데 이 땅에 와서도 또 남의 일 안 해. 그리고 남의 밑에서 뭘 하는 포장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서부로 모두 떠나갔습니다. 서부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서부로 가는 포장마차들 가는 걸 보면 여자고 남자고 없이 인디안 덤벼들면은 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총을 쏘고 해서 서부로 나갔는데 미국이 아주 정책을 잘 쓴 게 뭐냐면 해안에 있는 이 주들은 내륙 쪽에 주들이 있으니까 더 커질 수가 없는데 내륙 쪽에 있는 주들은 서부로 자꾸 넓어지니까 주들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데 참 당시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참 지혜 있는 사람들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 지도를 잘 보면 전부 사각형으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 주들이 왜? 뭐 강을 따라 뭐 산맥을 따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쭉쭉쭉 꺼서 이것이 준대 주가 되기 전에 이걸 테리토리라고 한다. 이 테리토리는 인구 7,000명 이상만 되면 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에 주민이 되면 미국 시민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되는 거니까 서부로 모두 몰려가기 시작해서 그 기세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서부로 몰려가는 이 속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의 신앙이 생겼습니다. 서부를 괜찮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현실화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가다 인디안에 죽는 사람은 죽고 살는 사람은 살아서 계속 서부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을 태평양까지 그 당시만 해도 로키 산맥이 나오고 로키 산맥을 넘어야 태평양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는 사람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아주 우수한 중위 대위 가운데에서 우리 영화에 보면 아주 몸도 좋고 그 다음에 칼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청년을 택해가지고 이 청년을 주지사 시절부터 관사에서 자기 아들처럼 가르쳐왔다. 왜? 이 사람을 서부로 보내서 서부까지 가는 서부가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보면 식물을 어떻게 채집해서 어느 지방에 식물이 인디아는 어떤 인종이 얼마나 살고 있고 한 것들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40여 명의 아주 젊고 건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모범 병사들을 붙여서 태평양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고 해요. 그 개척을 하면서 제퍼슨 대통령이 시키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뭘 했냐? 가는 데마다 US 테리토리라고 하는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 말뚝이 오늘날 미국 북부 결정 카나다와의 경계선을 만드는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부의 권력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를 만들었냐면 소위 말하면 타운, 빌리지를.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거, 우리나라 지방자치 같은 거는 미리 있는 도를 우리가 그냥 자치한다고 만드는 것 뿐이지만 미국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민한 사람들이 스스로 법관을 내는데 누가 법관입니까? 마샬이 법관입니다. 총잡이가 법관이에요. 왜? 하버드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 거기 와서 판사를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왜? 은행 갔다고 왔는데 법에 의하면 하는데 꽝 쏴버리면 죽어버리면 무슨 법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는 그런 강도가 나타났을 때 강도보다도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마샬이 돼서 그 마을을 지켜줘야 마을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샬은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재판도 하고 재판관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잘 했는 거죠. 무슨 학교를 다니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교과서에 있냐? 성경이 교과서에 있다. 성경을 4번, 5번, 10번씩 읽고 이 링컨 같은 경우는 성경 읽은 횟수가 지금 통론이 200회 내지 300회를 읽었잖아요. 지금 링컨이 읽은 성경은 다른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읽어서 야들야들해져서 이게 글씨인지 뭔지 모르는데 링컨은 그걸 보고 거의 성경을 다 외우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많은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링컨이 하는 연설 가운데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꼭 나옵니다. 왜?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은 이 서부 개척해서 마침내 서부 개척이 끝났다고 종료를 내린 게 언제냐면 1890년대입니다. 서부 활극이 마지막에 일어난 게 1890년 시애틀 쪽에서 일어난 게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렇던 미국이 그 당시까지는 얼마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00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대 해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국회에서 일으킨 그 군대가 군정을 실시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평시에 군대를 두었으면 그 군대가 권력까지 갖게 되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바로 전부 해체해버립니다. 이 전통이 돼서 독립전쟁 후에 현역이 남은 게 57명입니다. 나머지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서부 정신이 태평양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냐? 뭐가 나왔냐? 유명한 해군 대령 출신이 해양이 세계를 지배한 역사를 하는 새로운 책을 써내고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하와이, 그 다음에 괌,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태평양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어떻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